박형준의 생각TV.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제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가장 중요한 이념적 축은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오늘의 대한민국의 가치와 정체성 또 이념적 지향은 결국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이 세 가지 속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역사에서 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가 온전하게 실현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얼룩이 있었죠. 그 가운데에서 굴곡도 있었고, 역사라는 게 그런 거죠. 아주 균질적인 모습으로 흘러가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복잡한 요소, 또 운동장을 보면 웅덩이도 있고, 또 깊게 파인 것도 있고 평평한 것도 있고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역사라는 게 그만큼 복잡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택과 또 적응과 발전이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진화의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에서도 이 공화주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공화주의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실제로 공화주의가 무엇인지 또 공화주의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가 계속 이 공화주의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승민 원내대표 파동이 있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청와대가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이 국회법 개정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졌다가 청와대로부터 일종의 탄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났는데 그때 유승민 원내대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사퇴 성명을 하면서 우리 헌법 1조를 거론했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게 상당히 그 당시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의미가 뭘까? 민주공화국이다. 뭐 아주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거기에는 많은 정치적 함축 또 상징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도 지금 공화국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자기 무슨 툭하면 이번 신년사에도 보니까 공화국 하는 말을 많이 쓰고 자기들을 스스로 표현할 때 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북한이 과연 공화국이냐? 저는 공화국 아니라고 봅니다. 공화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 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북한은 공화국이 아니라 전체주의 체제죠. 엄격히 얘기하면 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정이고 변형된 왕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지구상의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혹독한 1인 지배체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공화국이라는 말을 쓸 때에는 그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 거예요. 로마 공화국이란 말을 제일 먼저 쓰고 확장한 곳이죠. 그 공화국이라는 것을 그 개념을 로마가 썼을 때 그때 공화국이라는 개념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이전의 왕정 또는 1인 지배 체제 이걸 극복했다. 그리고 공화국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의 의지에 의해서 움직인다 라고 하는 두 가지 함의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군가의 혼자의 힘에 의해서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힘을 통해서 지배되는 그런 정치적 실체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의 의지에 의해서 또 그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서 또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정치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국가라는 공동체에 의해 구현되는 공공선의 정치적 실체다. 좀 어렵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국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외적으로나 대내적으로 국가라는 정치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정치 공동체를 단위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전제가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공공선을 추구한다. 국가라고 하는 우리 정치 공동체가
국가를 구성하는 뭐 인민이라 해도 좋고 사람들이라고 해도 좋고 국민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 사람들이 그게 함께 추구할 수 있는 어떤 가치, 덕목 이런 걸 갖고 있고 또 그것을 실현하는 그런 정치적 실체가 공화국이다 이런 뜻이죠. 공화국이라는 말 또는 공화주의라는 말을 쓸 때 로마 공화국도 있습니다만은 그 로마 공화국은 그 아테네 민주주의에서 그 연원이 있고 로마도 왕정을 극복을 하고 로마 시민들의 의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그런 이상을 추구했던 바는 있지만 사실 로마 공화국은 또 공화국 그런 이 다수에 의한 국가 공동체의 운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소수의 권위적인 지도자, 예를 들어서 뭐 시저와 같은 그런 집정관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일부에게 그런 권한을 집중시키고 그들이 사실상 지배하는 그런 체제를 가졌죠. 중세 이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상 또는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념은 이탈리아의 그 베네치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도시국가들에서 다시 구현이 됩니다. 그때의 아주 유명한 사상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마키아벨리죠. 여러분들 마키아벨리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마키아벨리 하면은 뭔가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떠오르기보다는 이 음모 또는 기만 뭐 이런 좀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 마키아벨리를 떠올리실 겁니다.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정말 탁월한 정치 철학자고 근대 이 정치 이념의 토양을 놓은 또 이 공화주의라고 하는 이 이념의 이론적 기초를 놓은 아주 뛰어난 천재였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그가 살았던 시대가 바로 르네상스 시대 아닙니까? 그 르네상스 시대에 마치 미술과 예술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와 같은 그런 정치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가 되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책이 군주론이라든지 로마사 논고라든지 전술론이라든지 뭐 여러 이 문서들이 있는데 이 문서들이 각각 쓰려고 하는 대상이 좀 다르기 때문에 마키아벨리 저작 전체를 보면은 마치 마키아벨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마키아벨리의 한 얼굴은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소위 기만의 정치학이라고 불리울 수 있는 그런 면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만, 이렇게 국가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통치자가 가져야 될 덕목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의 통치자는 기만이나 배신이나 교활함이나 속임수와 같은 통치 기술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만을 부각을 시키면 마키아벨리는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탁월한 정치공학자 뭐 이렇게 그 규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이런 겁니다. 이 국가를 지도하는 사람, 그게 군주라고 해도 좋고 리더라고 해줘야 되는데 해도 좋은데 이 군주라고 하는 리더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무한한 책임을 가진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무한한 책임을 가질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국민들, 구성원들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가지는 것이죠. 그 군주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피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흔히 개인의 미덕을 국가의 미덕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례들이 너무 역사에 많아요. 저는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이 문재인 대통령이 왜 그 사람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얼마 전 여론조사에 보니까 개인에 대한 호감도는 굉장히 높다. 국정 지지율보다도 높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거는 지도자가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군주가 마키아벨리가 볼 때 군주가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덕을 국가의 덕으로 오인하는 것.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군주나 리더를 자상하고 마음씨 좋은 아저씨를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국가를 지키고 국가를 부강하게 이끌고 또 국민들을 살기 좋게 만드는 그런 리더를 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보더라도요,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뭐라 그럴까요? 좀 문제가 많고 무능했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으로 꼽히는 사람이 카터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이 왜 그러냐면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굉장히 도덕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세상의 복잡한 현실을 속에서 소위 말해서 진흙탕을 건너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이상의 맞느냐 안 맞느냐 이 기준으로 막 판단을 하다 보니까 당시 미국의 세계 전략을 굉장히 흐트리고 또 미국의 국익을 해쳤다. 그래서 카터 대통령은 한 번밖에 못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 미군 철수하겠다고 또 난리를 쳐갖고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죠. 영국의 챔벌린 수상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영국 국민들한테 챔벌린은 참 좋은 정치인인데 챔벌린이 히틀러하고 평화협정 맺은 다음에 이제 전쟁의 위협은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안심하고 살아도 좋습니다. 최고의 우리가 평화협정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지만 웬걸 몇 년 뒤에 독일은 체코를 침공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국까지 침공을 했죠. 그런 경우도 이 개인 사람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대통령이나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의 비루투는 다시 말하면 지도자의 미덕은 전쟁, 위기, 건설 그리고 항상 상황에서 주어지는 치열한 선택 어떤 길로 갈 거냐,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거냐. 여기에서 아주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위험한 출구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는 밝은 평원이 나올 수도 있는데, T.S. 엘리오트 얘기죠. 이런 갈림길에서 지도자의 비루트라는 것은 국민의 생존과 안녕을 지키는 그런 길을 선택을 하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정도의 희생과 어느 정도의 어떤 잔인함까지도 스스로 감당을 해내는 그런 어떤 지도자의 비루트를 마키아벨리는 찬양을 한 것이죠. 또는 권고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지도자가 지혜를 가지고 그리고 용맹을 가지고 그리고 통찰력을 가진 그런 지도자여야 되고 또 실천력을 가진 지도자여야 된다. 만약에 이런 걸 자기가 못 가졌다고 생각을 하면 그 지도자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유명한 말이 있죠. 뜨거움을 참을 수 없다면 부엌에서 나가라. 뜨거움을 참을 수 없으면서 부엌에 계속 있다는 것은 그건 자기한테도 손해고 부엌에 같이 있는 사람들한테도 즐거운 일이 못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군주는 일종의 영웅의 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에서 민족과 국가를 건설한 영웅들 있잖아요. 모세라든지 이스라엘을 창시한 모세라든지 또 로마를 창시한 로물루스라든지 이런 지도자들이죠. 이런 지도자들이 가졌던 놀라운 비루트, 그 비루트라는 게 이제 미덕이죠. 미덕 또는 덕성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도자가 그런 어떤 미덕을 갖춰야 조국을 영광과 번영의 길로 이끌고 또 자기가 다스리는 그 국민들이 퇴락과 망하는 길로 이끌지 않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을 안전하게 또 번영의 길로 이끌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염두에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마키아벨리가 생각했던 군주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의 공공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두 번째는 백성에 대한 사랑,
기본적으로 이런 또 훌륭한 영웅적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백성을 먹여 살리고 백성을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또 그 나라를 번영으로 이끌면서 공공선을 구현하는 그런 지도자죠. 그런 측면의 지도자들은 이를테면 마음씨만 좋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선의만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씨 좋고 선의를 갖고 있는데 행동할 줄 모른다면,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면, 또 그 국가를 그 개인 간의 관계에서처럼 그냥 마음씨 좋은 아저씨처럼 운영을 해서 다른 적대적인 국가에게 사기를 당한다든지 속임수를 쓰는 또 교활한 그런 적들에게 나라를 넘겨주는 그런 우를 범한다고 한다면 그런 착한 지도자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멍청한 지도자는 한마디로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요컨대 멍청한 지도자가 끼치는 해악과 피해 또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이 조건과 통치 기술이 뭐냐, 이걸 연구했던 게 그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죠. 마키아벨리는 그 군주론에서 그래서 두 가지 모습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소위 여우의 모습을 가진 군주와 또 이 사자의 용맹을 가진 군주, 그러니까 꾀와 용맹을 가진 군주를 이야기했고, 또 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자신이 지휘하는 국민들한테 경멸을 받는 것이다. 차라리 경멸을 받는 것보다는 무서움의 대상이 되는 게 오히려 낫다.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이 이야기는 오늘의 그 국가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지혜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국가라고 하는 정치 공동체가 놓여 있는 현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는, 또는 평화가 늘 함께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잖아요. 잡아먹히고 또 잡아먹어야 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해야 되고 자신의 그 국가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들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에 있는 국가잖아요. 그런 공간에 있는 국가가 그런 국가 간의 그 관계에서 그런 이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 투쟁에서 패배를 하고 심지어 전쟁에서 나라가 망하는 꼴을 보게 되면 그건 다른 어떤 해악이나 폐해보다도 개인적인 미덕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국가적인 미덕으로서는 그런 그 스테이트 벌추, 다시 말하면 국가 미덕의 차원에서는 가장 나쁜 것이죠. 결국 지도자는 나라를 망하지 않게 하고 나라를 흥하게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영웅의 면모를 가져야 되고, 그 영웅이 실제로 어떤 이 통치 기술을 가지고 이 국가를 운영할 건가에 대한 아주 고도의 그 지혜를 담고 있는 것이 군주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키아벨리가 쓴 다른 또 하나의 이 책이 있어요. 책이라기보다는 이제 글들을 모아놓은 건데, 그게 이제 로마서 논고입니다. 그 로마서 논고에서 마키아벨리는 그런 기만의 정치학의 저자로서의 마키아벨리가 아니라 정말 공화주의자로서의 마키아벨리의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새로운 로마가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국가의 통치 형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통치하는 거예요. 과거의 왕정이 그랬고 지금 북한의 김정은 체제가 그렇습니다. 1인 통치. 그리고 엘리트 통치가 있습니다. 소수의 그 올리가키라고 하죠. 소수의 그 엘리트들이 과두제적인 형태로 통치를 하기도 하고, 또는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처럼 소수의 엘리트들에게 위임을 해서 또 이 통치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다수의 통치가 있습니다. 다수가
소위 그 민주주의가 이제 대표적인 형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런 민주주의를 통해서 자신들의 대표를 뽑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수의 통치라고 하는 것과 이 다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다릅니다만은 합체될 수가 있죠.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현대 국가에서의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다수의 통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다수의 통치에 해당되는 게 공화주의고 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1인 통치와 엘리트 통치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말합니다만 다수가 참여를 해서 그 공공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하고 그걸 통해서 국가를 제대로 발전시키는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공화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공화국의 역사적인 형성은 1인 통치와 엘리트 통치를 다수의 통치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마키아벨리는 이미 이때 이 다수 시민들로 구성된 회의체, 공회라는 게 있어요. 공회. 그 공회에서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을 했고요. 모든 통치는 이 법의 그 잣대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를 함의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통치자들이 자의적으로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법에 의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이 통치하는 거 안 된다. 그러니까 자의적 권력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통제를 하는 겁니다. 지배자가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마구잡이로 권력을 행사하면 안 되겠죠. 자의적으로 해서도 안 되지만 남용을 해서도 안 된다. 그럼 남용을 안 하려면 어떻게 되죠?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항상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 법은 누가 만들죠? 그 법은 이 당시에는 공회라고 합시다. 다수의 의지가 모여든 그런 어떤 곳에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런 곳이 바로 의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수의 의지가 결집되는 곳. 그 다수의 의지로 법을 만드는 곳. 이게 의회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미 이 의회에 대한 사상을 마키아벨리가 당시에 제창을 한 것입니다. 이때 또 공회의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또는 이런 대의제에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하냐? 사적 이익을 넘으려고 하는 그런 공적인 의무 또는 공적인 영역 또는 국가에 대한 도덕적 열정 또 사익을 넘어서 공익의 헌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공익의 헌신을 통해서 공익의 헌신의 의지를 가진 그런 탁월한 사람들이 공공선을 위해서 법을 제정을 하고 그렇게 제정된 법에 의해서 통치가 이루어질 경우에 권력은 자의적으로 사용되지도 않고 남용되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 또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이 회의체, 이 의회, 공회 여기에다 권력을 집중하는 것도 대단히 위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치자의 권력이 있고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의 권력이 너무 지나치게 또 강하면 그것 자체도 이 새로운 권위주의적인 또는 독재적인 그런 모습을 띌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된다. 그 얘기는 뭐냐? 뒤에 이제 몽테스키에가 상권 분립으로 정식화했습니다마는 권력 분립의 이론을 이미 정립을 한 겁니다. 권력 분립의 이론을 여기서 이제 마키아벨리의 현실주의가 제기되는 거죠. 우리가 공화국을 이야기할 때 또는 공화주의를 얘기할 때 제일 중요한 원칙이 바로 다수에 의한 통치라고 하는 정신 그리고 자의적 권력의 행사나 권력의 남용을 막을 수 있는 장치
그리고 그것을 위한 그것을 위한 조건으로서 공화국이라는 것은 법의 지배를 통해서만 이 통치가 이루어지고 또 국가 공동체의 운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권력을 창출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권력을 만들어내고 또 법을 제정하는 그런 권력들은, 또 법을 집행하는 그런 권력들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이미 마키아벨리는 로마서 논고에서 그 초석을 다 닦아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키아벨리를 현대 공화국의 이론적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 다음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화주의 문제 계속 이어집니다.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으로 박형준 교수의 생각을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